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부터는 왜 논어와 송자 병법을 함께 알아야 하는가입니다. 저자는 모리야 히로시, 출판사는 동양부수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50부터는 왜 논어와 손자 병법을 함께 알아야 할까요? 인생의 한가운데서 불안한 사람은 방학 끝에 고전을 펼쳐듭니다. 그 중에 논어와 손자 병법이 으뜸인데 이 둘은 서로 대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으니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통달하면 치우치기 쉽고 이 둘을 모두 아는 사람만이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행복이든 돈이든 명예든 삶의 의미든. 이 책에는 공자의 50가지 지혜와 손자의 50가지 전략을 엄선해서 담았습니다. 공자는 군자의 조건으로 덕과 능력을 꼽았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자동차의 좌우 바퀴와 같다고 했다. 과연 덕은 무엇일까? 인격이나 인품에 관련된 것이라고 쉽게 짐작은 간다. 하지만 설명을 하려다 보니 생각보다 어렵다. 그 이유는 덕이란 단순하지 않고 여러 요소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수많은 덕 중에 공자가 가장 중요시한 것은 바로 인이다. 다만 공자 자신이 인이란 어떤 것인지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 제자들의 질문에 따라 다양한 대답을 내놓았을 뿐이다. 예를 들어 번지라는 제자가 인은 어떤 것인가요? 하고 묻자 공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중궁이라는 제자에게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이것이 인이다 라고 대답했다. 상대의 수준이나 상황에 맞춰 분명히 다르게 설명한 것이다. 생각해보면 인이란 우리 서로가 같은 인간이라는 유대감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인간의 같은 것이 아닐까 싶다. 그 예로 배려라든가 온정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공자가 목표로 한 군자의 5가지 자세는 무엇일까? 첫째, 항상 침착하게 대비하고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아랫사람을 통솔할 수 없다. 둘째, 자기 경험에만 의지하면 아무래도 시야가 좁아진다. 그 결과 독불장군이 되어 독선에 빠지고 진보도 발전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선인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셋째, 인간으로서 신뢰를 높이려면 성실해야 한다. 넷째,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과 사귀면 어느새 상대에게 감화되어 자신도 발전할 수가 있다. 다섯째, 누구나 실패와 실수를 한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이 크게 달라진다. 공자의 인간관은 굳이 말하자면 성선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런 공자조차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람을 신뢰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과연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답다. 일반적으로 상대의 속내까지 파악하려고 할 때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평소의 태도나 행동이다. 하지만 공자의 이 말을 유념하고 상대를 보면 80% 정도는 놓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또한 공자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더 나아가 행동을 뒷받침하는 동기나 목적까지 확인하고 상대를 보라고 말했다. 그만큼 사람을 판단할 때는 신중하라는 말이다. 왜 그렇게까지 경계해야 할까? 전혀 관계없는 타인이라면
아무래도 상관없다. 문제는 생활이나 일에 관련 있는 그런 상대이다. 그런 상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쪽까지 휘말릴 우려가 있다. 실제로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는가? 이런 일을 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공자가 말한 것처럼 사람 보는 눈, 안목을 키워야 한다. 두 가지만 명심하자. 첫째, 고전 속의 공자 말은 물론 선인들의 지혜에서 배워야 한다. 둘째, 배운 것을 실행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연마해야 한다. 논어에는 군자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군자의 반대는 소인으로 이 또한 자주 등장한다. 둘의 차이점은 덕이다. 군자란 덕이 있는 사람이고 소인은 덕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군자와 소인은 사람을 사귀는 방식까지 다르다. 소인은 끈끈하게 붙어 다니지만 군자는 담백하고 산뜻하다. 어느 쪽이 더 오래 갈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이 구절과 함께 떠오르는 것이 장자의 다음 구절이다.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지만 소인의 사귐은 단술처럼 달콤하다.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담하지만 소인의 사귐은 즉 단술처럼 끈적끈적하다는 것이다. 하기야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금세 질리고 오래가지 못한다. 인간 관계에서 어려운 것이 바로 거리 조절이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산뜻하게 사귀는 것이 인간 관계의 요령이다. 우리가 신뢰를 저버려서 실패하는 것은 이를 경솔하게 떠맡아서이다. 마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이런 실패가 많다. 노자라는 고전에는 경락과신, 즉 가볍게 승낙하면 미덥지 않다라는 의미의 명언이 있다. 경락이란 가볍게 승낙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단점이 있다. 첫째,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한다. 그 자리의 분위기나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려 자기 힘에 부치는 일을 경솔하게 떠안아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 둘째, 가볍게 승낙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단 한마디의 가벼운 승낙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한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곳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걱정해야 한다. 또한 자기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근심하지 말고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추구해야 한다. 남에게 인정받지 못해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그보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는 것이 먼저이다. 자로가 여쭈었다. 선생님께서 3군을 통솔하신다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맨손으로 범을 잡고 맨몸으로 강을 건너려다 죽어도 후회가 없는 사람이라면 나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일에 임해서는 두려워할 줄 알고 미리 계획하기를 좋아해서 성공하는 사람과 함께할 것이다. 자로는 본래 협객 세계의 사람으로 의협심이 강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생각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성격이어서 가끔은 무모하고 무지함을 드러내 공자가 타일렀다고 한다. 하지만 자로도 절대 지지 않았다. 거침없고 스스럼없는 말투로 공자에게 대들었다. 그러면서도 공자의 건강을 가장 걱정한 사람 역시 자로였다. 이 문답을 봐도 자로는 아마 내가 믿을 것은 자네 같은 사람이야.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가볍게 한 방을 먹고
그 자리에서는 반론도 못한 채 풀이 죽어 물러나지 않았을까? 인생에서 요구되는 것은 심사숙고하는 자세와 단행이다. 자로는 단행은 할 수 있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공자는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훗날 자로는 이런 성격이 화근이 되어 뜻밖의 죽음을 맞이했고 공자는 굉장히 슬퍼했다. 공자께서는 네 가지를 하지 않으셨다. 억측하지 않으셨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게 없으셨으며 고집하지 않으셨고 자신만 옳다고 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공자의 사람됨을 이야기한 구절이다. 공자는 네 가지 결점이 없었다고 한다. 첫째, 주관만으로 억측하지 않았다. 주관도 주관 나름이지만 얕은 지식으로 판단하면 당연히 잘못되는 일이 많이 있다. 인터넷에 쏟아지는 비판에는 이런 종류의 억측이 많이 있다. 둘째, 자기의 생각만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았다. 자기의 생각만 고집하면 완고하다는 면에서는 인정해주고 싶기도 하지만 결국 소외되지 않겠는가. 자신의 의견은 의견대로 두고 주변 사람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자. 셋째, 한 가지 생각만 고집하지 않았다. 고집이 세면 고지식하고 사고가 유연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언젠가 벽에 부딪히게 된다. 넷째, 자신의 상황만을 생각하지 않았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고 인간관계가 안 좋아져서 외톨이가 된다. 자신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주변 사람의 상황도 생각해 줘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겠는가. 공자는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단지 고생만 많이 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부분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뛰어난 상식을 갖춘 사람이기도 했다. 생각해보면 일터에서 일하는 것은 자기 개발이기도 하다. 멋대로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해 대충 하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원래 일상의 업무란 대부분 같은 일의 반복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하면 곧바로 타성에 젖는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항상 문제의식을 느끼고 의욕을 불태워야 한다. 이때 유효한 것은 우선 선인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다. 단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배우고 이해한 일은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배운 것이 내 것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 하는 업무는 모처럼 주어진 기회라고 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해야 한다. 이런 각오로 하루하루 업무에 몰두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일거양득이 아니겠는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이 나를 속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지 않고 남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억측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래도 먼저 깨닫는 자가 현명하다. 직접 만나서 말을 해야만 일 처리가 가능했던 시대의 이야기다. 혹은 처음 만난 상황을 가정하고 조언을 했을지도 모른다.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냉정한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은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일을 끝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마지막 판단을 내리는 것은 역시 사람이다.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지 아닌지 신중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일에 휘말려서 같이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나도 경계가 허술해서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다. 공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남의 말을 살피고 안색을 관찰하라라고 말했다. 말을 살피는 것은 상대의 말 이면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읽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안색을 관찰하는 것은 상대의 표정을 읽고 속내를 꿰뚫어 보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살아가기 어렵다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기 위한 전제가 바로 이런 통찰력이다. 공자는 원래 사람을 신뢰하는 편이지만 그런 공자조차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지금보다 더 사람을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을 갈고 닦아 인생을 유연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노자에는 원한을 덕으로 갚는다라는 말이 나온다. 공자가 살던 시대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라고 한다. 훌륭한 가르침이지만 이상적인 말이라서 일반 사람들이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데 공자는 직으로 원망을 갚아야 한다라고 했다. 여기서 직이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치에 맞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공자는 역시 매우 상식적인 사람이다. 나라면 어떻게 할까? 아마 상대가 한 말은 잊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투기는 싫으니 존중하는 척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는 쪽을 택할 것 같다. 공자가 조정에 나갔을 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구절을 살펴보자. 조정에서 하대부들과 말씀하실 때는 즐겁고 편안하게 하셨고 상대부들과 말씀하실 때는 공손하면서 정직하게 하셨다. 여기서 하대부란 자신과 동격의 사람들을 가리키며 상대부는 윗사람을 가리킨다. 공자의 공손한 태도에는 윗사람에 대한 배려가 숨어 있는 것이다. 상사에게 의견을 말할 때는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안색을 살핀 후에 말을 하라는 것이다. 정말 처세술이 뛰어나지 않은가? 조직에서 윗사람에게 의견을 말할 때는 당연히 이 정도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까다로운 사람이라도 이렇게 배려하면 순순히 의견을 받아줄 것이다. 윗사람의 얼굴도 살피지 않고 거침없이 말한다면 설령 착한 사람이라도 불끈 화를 낼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잘 마무리될 이야기도 결말이 나지 않는다. 사소한 배려가 큰 차이를 만든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에게는 9가지 생각할 것이 있다. 볼 때는 명확한가를 생각하고 들을 때는 확실하게 들었는가를 생각하고 안색은 온화한가를 생각하고 태도는 공손한가를 생각하며 말은 진실한가를 생각하고 일할 때는 진지한가를 생각하고 의문이 들 때는 물을 것을 생각하고 화가 치밀면 후안을 생각하고 이득을 보면 의로운 것인가를 생각한다. 공자는 잘난 사람도 아직 부족한 사람도 군자의 조건을 목표로 삼고 노력하기를 기대했다. 각자가 자기 나름의 과제를 깨닫고 도전한다면 공자도 기뻐하지 않겠는가? 간언, 즉 윗사람에게 충고하는 일은 어느 시대라도 어렵다.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보복을 당하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그런 일을 하지 않고 해결하면 좋겠지만 꼭 간언해야 되는 상황도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비자에는 간언에 5가지 비법이 나와 있다. 상대의 마음을 읽는다. 상대의 신뢰를 얻는다. 상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다.
자신의 상황이나 처지를 생각한다. 상대의 정곡을 찌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했다. 용이라는 동물은 길들이면 사람이 탈 수 있을 정도로 얌전해진다. 하지만 목 아래에 한자 정도 비늘이 거꾸로 나 있는데 이것을 건드리면 반드시 사람을 물어 죽인다. 군주에게도 이런 영린이 있다. 영린을 건드리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방법이 간언의 비결이다. 이것만 주의해서 간언한다면 우선은 합격이다. 그렇다고 해도 정면으로 거침없이 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돌려 말하면서 넌저시 암시하는 재주도 있어야 한다. 아무래도 성격이 안 맞는다면 포기하고 물러나는 선택도 있지 않은가. 꼭 밀어붙일 필요는 없다. 삶은 속고 속이는 싸움의 연속이다. 병법은 상대를 속이는 것이다. 서로 속인다는 것이 고상한 표현은 아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먼저 손자의 설명에 귀를 기울여보자. 예를 들면 할 수 있어도 못하는 척하고 필요해도 필요 없는 척하는 것이다. 멀어지는 척하면서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는 척하면서 멀어지는 것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유인을 하고 혼란스럽게 해서 공격한다. 적이 탄탄하면 물러서서 대비를 굳건히 하고 적이 강하면 싸움을 피한다. 일부러 도발해서 기운이 빠지게 하고 저 자세로 나가 방심하게 만든다. 적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바쁘게 만들어 지치게 하고 적이 단결하면 이간질한다. 참으로 만만치 않은 심리전이지 않은가. 물론 손자병법은 이러한 심리전을 전쟁터에 한정해서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인생 또한 전쟁이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심리전을 좀 더 확대해서 인간 관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사실 속임수란 사기와 다름없고 일반적으로 비난을 받는다. 우리는 보통 사기친 쪽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사기당한 쪽을 동조한다. 하지만 이런 대응은 왠지 아니하게 느껴진다. 속임수를 파악하는 일은 리더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다. 속임수를 파악하지 못하면 상대가 싸움을 걸어왔을 때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조직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자기 자신조차 지킬 수 없지 않겠는가. 인생에는 굴곡이 있다. 앞으로 어떤 속임수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자기 방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우리는 걸핏하면 일단 한번 부딪혀 보자라면서 무턱대고 도전해봤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성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노자 또한 과감하게 행동하지 않는 용기가 있으면 살아남는다라면서 한 발 물러서는 용기를 높게 평가했다. 실제로 되든 안 되든 무분별하게 뛰어든다면 본전도 건지지 못한다. 승산이 서지 않을 때는 일단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한다. 그렇게 전력을 잘 보존하고 있으면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승부를 걸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손자병법의 기본 철학이다. 승산에서 산이란 계산의 산이다. 손자가 주장하는 것은 확실하게 계산이 서면 행동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 득실을 잘 따지는 사람을 계산적이라면서 꺼린다. 하지만 좀 이상하지 않은가? 무엇보다 계산에 약하면 제대로 된 인생을 설계할 수 없다.
이러면 현명한 삶이 아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좋은 점과 나쁜 점. 이 두 부분을 꼭 점검하고 심사숙고한 뒤에 결단을 내리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손자병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승산 없는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어떻게 승산을 파악할 수 있을까? 다음 5가지 조건으로 알 수가 있다. 첫째, 양쪽의 전력을 분석해서 싸워야 할지 말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런 판단을 위해서는 항상 냉철하게 생각하고 낙관적인 예측은 피해야 한다. 둘째, 병력에 맞는 방식으로 싸운다. 현대 기업으로 치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장점을 활용한 전략으로 싸우라는 것이다. 셋째, 공통 목표를 향해 조직적으로 똘똘 뭉친다. 어떤 조직도 내부가 뿔뿔이 흩어지면 잠재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조직에 그런 결속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리더의 역량에 달려있다. 넷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적의 허점을 찌른다.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싸움을 걸면 처음부터 고전을 면치 못한다. 이왕 싸운다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상대의 혼란을 틈타야 한다. 이러면 승리할 확률이 높아진다. 다섯째, 장수가 유능하고 군주가 장수의 지휘권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유능한 장수를 뽑아 군의 정권을 위임해야 한다. 기세를 타면 병사는 비탈길을 구르는 통나무나 돌처럼 생각하지 못한 힘을 발휘한다. 통나무나 돌은 평평한 곳에서는 멈춰 있지만 비탈길에 놓으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모양이 사각인 것은 정지해 있지만 둥근 것은 구른다. 기세를 타고 싸우는 일은 둥근 돌을 1000개의 골짜기 아래로 굴리는 것과 같다. 기세를 타지 못하면 하나의 힘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힘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기세를 타면 둘도 되고 셋이 된다. 그러니 어떻게 기세를 복돋을지가 장수의 큰 과제이다. 이것은 무기를 든 싸움뿐만 아니라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가끔 다양한 기업의 관리직 연수에도 강연을 한다. 이때 접수하는 사람의 대응이나 사원의 표정만 봐도 기세가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 짐작할 수가 있다. 수그러든 기세를 복돋는 일은 리더의 책임이다. 개인에게 기세는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상황이다. 이 기세를 잘 잡아 혹독한 세상을 씩씩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50부터는 물의 흐름에서 배워야 한다. 물에는 3가지 특징이 있다. 일정한 형태가 없고 그릇에 따라 형태를 바꾸는 유연성이 있다. 저항을 피해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사용하기에 따라 바위도 깨트릴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손자병법에서는 싸우는 방식을 이런 물의 특성에서 배우라고 말한다. 물에는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처럼 싸움에도 변하지 않는 태세는 있을 수 없다. 적의 태세에 대응해 변화하면서 승리를 쟁취해야만 좋은 용명술이라고 할 수가 있다. 물에 주목한 것은 손자병법뿐만이 아니다. 같은 병법서인 율요자에서도 서두에 승리한 군은 물을 닮아서라며 이렇게 말한다. 물은 아주 유약하지만 앞을 가로막는 것은 구릉이라 할지라도 쳐부순다. 그 이유는 물의 성질에는 집중성과 불변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장수가 예리한 무기와 견고한 갑옷으로 무장한 대군을 이끌고 자유자재로 변화하는 전략을 기반으로 물처럼 행동한다면 천하에 겨룰 자가 없다. 노자에서도 역시 물에 주목하고 있는데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물만큼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강자를 이기는 것은 물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 부드러움은 강한 것을 이기고 약함은 강한 것을 이긴다. 이러한 도리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는 자는 없다. 수비에 나섰을 때는 침착하게 자세를 낮춰 허리를 굽히고 방어한다. 일단 공격으로 바뀌면 과감하고 날렵하게 행동한다. 이것이 기본이다. 움직이면 안 될 때 경거망동하고 움직여야 할 때 우물쭈물 망설이는 것은 최악이다. 이런 대응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참고가 된다. 운기가 상승해서 밀어붙여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을 해도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럴 때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도 좋다. 하지만 긴 인생에는 운이 따르지 않아 내리막길에 접어들 때도 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참을성 있게 조용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발버둥을 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무턱대고 몸부림치면 상처만 더 깊어진다. 50부터는 부정과 긍정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지혜로운 자는 반드시 이로움과 해로움을 아울러 생각해야 한다. 지자란 단순히 박식한 사람이 아니다. 인간을 읽고 정황을 읽고 미래를 읽는 통찰력이 몸에 밴 인물을 가리킨다. 지자는 이로움과 해로움의 양면을 보고 이를 판단한다. 삼국지의 제갈량도 비슷한 말을 했다. 문제를 해결할 때 한쪽 면만 바라보는 태도는 옳지 않다. 즉, 이익을 얻으려면 손해도 계산해야 한다. 성공을 꿈꾼다면 실패했을 때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손모와 제갈량과 같은 이른바 명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생각은 일치하는 모양이다. 사물을 판단할 때는 너무 낙관적이어도 반대로 너무 비관적이어도 안 된다. 낙관적인 조건 속에서 부정적인 부분을 찾아내 마음을 다잡고 비관적인 조건 속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내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지자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다른 고전을 살펴보자. 지혜로운 자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알고 있다. 어떤 일이 움직이기 전에 그 움직임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운다. 그러면 미리 재앙을 막을 수가 있다. 그런 일이 가능한 사람이 바로 지자이다. 얕보고 방심하면 항상 당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서를 살펴보면 대군을 거느리면서도 실수로 패배한 예가 자주 등장한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대부분 사례에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원인은 방심이다. 자기 능력을 지나치게 믿고 적의 능력을 얕본 결과 참패로 이어진다. 한순간의 방심이 되돌릴 수 없는 실패로 이어지는 것은 전쟁뿐만이 아니다. 살다 보면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빈틈이 생기는 것은 대개 일이 잘 풀릴 때이다. 누구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을 때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 한시름 놓고 마음의 틈이 생긴다. 사실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 현명한 군주라고 불리던 당나라의 태종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다. 병을 치료할 때는 차도를 보일 때야말로 한층 더 신경을 써서 간호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나라를 통치할 때도 천하가 안정되어 갈수록 더욱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태종처럼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노노와 손자 병법을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굉장히 가독성도 좋았고 내용도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부터는 왜 노노와 손자 병법을 함께 알아야 하는가입니다. 저자는 모리야 히로시, 출판사는 동양부스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50부터는 왜 노노와 손자 병법을 함께 알아야 할까요? 인생의 한가운데서 불안한 사람은 방학 끝에 고전을 펼쳐듭니다. 그 중에 노노와 손자 병법이 으뜸인데 이 둘은 서로 대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으니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통달하면 치우치기 쉽고 이 둘을 모두 아는 사람만이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행복이든 돈이든 명예든 삶의 의미든. 이 책에는 공자의 50가지 지혜와 손자의 50가지 전략을 엄선해서 담았습니다. 공자는 군자의 조건으로 덕과 능력을 꼽았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자동차의 좌우 바퀴와 같다고 했다. 과연 덕은 무엇일까? 인격이나 인품에 관련된 것이라고 쉽게 짐작은 간다. 하지만 설명을 하려다 보니 생각보다 어렵다. 그 이유는 덕이란 단순하지 않고 여러 요소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수많은 덕 중에 공자가 가장 중요시한 것은 바로 인이다. 다만 공자 자신이 인이란 어떤 것인지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 제자들의 질문에 따라 다양한 대답을 내놓았을 뿐이다. 예를 들어 번지라는 제자가 인은 어떤 것인가요? 하고 묻자 공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중궁이라는 제자에게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이것이 인이다 라고 대답했다. 상대의 수준이나 상황에 맞춰 분명히 다르게 설명한 것이다. 생각해보면 인이란 우리 서로가 같은 인간이라는 유대감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인간의 같은 것이 아닐까 싶다. 그 예로 배려라든가 온정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공자가 목표로 한 군자의 5가지 자세는 무엇일까? 첫째, 항상 침착하게 대비하고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아랫사람을 통솔할 수 없다. 둘째, 자기 경험에만 의지하면 아무래도 시야가 좁아진다. 그 결과 독불장군이 되어 독선에 빠지고 진보도 발전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선인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셋째, 인간으로서 신뢰를 높이려면 성실해야 한다. 넷째,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과 사귀면 어느새 상대에게 감화되어 자신도 발전할 수가 있다. 다섯째, 누구나 실패와 실수를 한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이 크게 달라진다. 공자의 인간관은 굳이 말하자면 성선설의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런 공자조차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람을 신뢰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과연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답다. 일반적으로 상대의 속내까지 파악하려고 할 때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평소의 태도나 행동이다. 하지만 공자의 이 말을 유념하고 상대를 보면 80% 정도는 놓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또한 공자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더 나아가 행동을 뒷받침하는 동기나 목적까지 확인하고 상대를 보라고 말했다. 그만큼 사람을 판단할 때는 신중하라는 말이다. 왜 그렇게까지 경계해야 할까? 전혀 관계없는 타인이라면 아무래도 상관없다. 문제는 생활이나 일에 관련 있는 그런 상대이다. 그런 상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쪽까지 휘말릴 우려가 있다. 실제로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는가? 이런 일을 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공자가 말한 것처럼 사람 보는 눈, 안목을 키워야 한다. 두 가지만 명심하자. 첫째, 고전 속의 공자 말은 물론 선인들의 지혜에서 배워야 한다. 둘째, 배운 것을 실행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연마해야 한다. 논어에는 군자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군자의 반대는 소인으로 이 또한 자주 등장한다. 둘의 차이점은 덕이다. 군자란 덕이 있는 사람이고 소인은 덕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군자와 소인은 사람을 사귀는 방식까지 다르다. 소인은 끈끈하게 붙어 다니지만 군자는 담백하고 산뜻하다. 어느 쪽이 더 오래 갈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이 구절과 함께 떠오르는 것이 장자의 다음 구절이다.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지만 소인의 사귐은 단술처럼 달콤하다.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담하지만 소인의 사귐은 즉 단술처럼 끈적끈적하다는 것이다. 하기야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금세 질리고 오래가지 못한다. 인간 관계에서 어려운 것이 바로 거리 조절이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산뜻하게 사귀는 것이 인간 관계의 요령이다. 우리가 신뢰를 저버려서 실패하는 것은 이를 경솔하게 떠맡아서이다. 마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이런 실패가 많다. 노자라는 고전에는 경락과신, 즉 가볍게 승낙하면 미덥지 않다라는 의미의 명언이 있다. 경락이란 가볍게 승낙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단점이 있다. 첫째,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한다. 그 자리의 분위기나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려 자기 힘에 부치는 일을 경솔하게 떠안아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 둘째, 가볍게 승낙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단 한마디의 가벼운 승낙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한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곳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걱정해야 한다. 또한 자기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근심하지 말고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추구해야 한다. 남에게 인정받지 못해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그보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는 것이 먼저이다. 자로가 여쭈었다. 선생님께서 3군을 통솔하신다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맨손으로 범을 잡고 맨몸으로 강을 건너려다 죽어도 후회가 없는 사람이라면 나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일에 임해서는 두려워할 줄 알고 미리 계획하기를 좋아해서 성공하는 사람과 함께할 것이다. 자로는 본래 협객 세계의 사람으로 의협심이 강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생각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성격이어서 가끔은 무모하고 무지함을 드러내 공자가 타일렀다고 한다. 하지만 자로도 절대 지지 않았다. 거침없고 스스럼없는 말투로 공자에게 대들었다. 그러면서도 공자의 건강을 가장 걱정한 사람 역시 자로였다. 이 문답을 봐도 자로는 아마 내가 믿을 것은 자네 같은 사람이야.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가볍게 한 방을 먹고 그 자리에서는 반론도 못한 채 풀이 죽어 물러나지 않았을까. 인생에서 요구되는 것은 심사숙고하는 자세와 단행이다. 자로는 단행은 할 수 있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공자는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훗날 자로는 이런 성격이 화근이 되어 뜻밖의 죽음을 맞이했고 공자는 굉장히 슬퍼했다. 공자께서는 네 가지를 하지 않으셨다. 억측하지 않으셨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게 없으셨으며 고집하지 않으셨고 자신만 옳다고 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공자의 사람됨을 이야기한 구절이다. 공자는 네 가지 결점이 없었다고 한다. 첫째, 주관만으로 억측하지 않았다. 주관도 주관 나름이지만 얕은 지식으로 판단하면 당연히 잘못되는 일이 많이 있다. 인터넷에 쏟아지는 비판에는 이런 종류의 억측이 많이 있다. 둘째, 자기의 생각만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았다. 자기의 생각만 고집하면 완고하다는 면에서는 인정해주고 싶기도 하지만 결국 소외되지 않겠는가. 자신의 의견은 의견대로 두고 주변 사람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자. 셋째, 한 가지 생각만 고집하지 않았다. 고집이 세면 고지식하고 사고가 유연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언젠가 벽에 부딪히게 된다. 넷째, 자신의 상황만을 생각하지 않았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고 인간관계가 안 좋아져서 외톨이가 된다. 자신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주변 사람의 상황도 생각해 줘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겠는가. 공자는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단지 고생만 많이 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부분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뛰어난 상식을 갖춘 사람이기도 했다. 생각해보면 일터에서 일하는 것은 자기 개발이기도 하다. 멋대로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해 대충 하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원래 일상의 업무란 대부분 같은 일의 반복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하면 곧바로 타성에 젖는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항상 문제의식을 느끼고 의욕을 불태워야 한다. 이때 유효한 것은 우선 선인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다. 단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배우고 이해한 일은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배운 것이 내 것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 하는 업무는 모처럼 주어진 기회라고 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해야 한다. 이런 각오로 하루하루
업무에 몰두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일거양득이 아니겠는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이 나를 속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지 않고 남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억측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래도 먼저 깨닫는 자가 현명하다. 직접 만나서 말을 해야만 일 처리가 가능했던 시대의 이야기다. 혹은 처음 만난 상황을 가정하고 조언을 했을지도 모른다.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냉정한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은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일을 끝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마지막 판단을 내리는 것은 역시 사람이다.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지 아닌지 신중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일에 휘말려서 같이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나도 경계가 허술해서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다. 공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남의 말을 살피고 안색을 관찰하라라고 말했다. 말을 살피는 것은 상대의 말 이면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읽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안색을 관찰하는 것은 상대의 표정을 읽고 속내를 꿰뚫어 보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살아가기 어렵다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기 위한 전제가 바로 이런 통찰력이다. 공자는 원래 사람을 신뢰하는 편이지만 그런 공자조차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지금보다 더 사람을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을 갈고 닦아 인생을 유연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노자에는 원한을 덕으로 갚는다라는 말이 나온다. 공자가 살던 시대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라고 한다. 훌륭한 가르침이지만 이상적인 말이라서 일반 사람들이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데 공자는 직으로 원망을 갚아야 한다라고 했다. 여기서 직이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치에 맞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공자는 역시 매우 상식적인 사람이다. 나라면 어떻게 할까? 아마 상대가 한 말은 잊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투기는 싫으니 존중하는 척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는 쪽을 택할 것 같다. 공자가 조정에 나갔을 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구절을 살펴보자. 조정에서 하대부들과 말씀하실 때는 즐겁고 편안하게 하셨고 상대부들과 말씀하실 때는 공손하면서 정직하게 하셨다. 여기서 하대부란 자신과 동격의 사람들을 가리키며 상대부는 윗사람을 가리킨다. 공자의 공손한 태도에는 윗사람에 대한 배려가 숨어 있는 것이다. 상사에게 의견을 말할 때는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안색을 살핀 후에 말을 하라는 것이다. 정말 처세술이 뛰어나지 않은가? 조직에서 윗사람에게 의견을 말할 때는 당연히 이 정도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까다로운 사람이라도 이렇게 배려하면 순순히 의견을 받아줄 것이다. 윗사람의 얼굴도 살피지 않고 거침없이 말한다면 설령 착한 사람이라도 불끈 화를 낼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잘 마무리될 이야기도 결말이 나지 않는다. 사소한 배려가 큰 차이를 만든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에게는 9가지 생각할 것이 있다. 볼 때는 명확한가를 생각하고 들을 때는 확실하게 들었는가를 생각하고 안색은 온화한가를 생각하고 태도는 공손한가를 생각하며 말은 진실한가를 생각하고
일할 때는 진지한가를 생각하고 의문이 들 때는 물을 것을 생각하고 화가 치밀면 후환을 생각하고 이득을 보면 의로운 것인가를 생각한다. 공자는 잘난 사람도 아직 부족한 사람도 군자의 조건을 목표로 삼고 노력하기를 기대했다. 각자가 자기 나름의 과제를 깨닫고 도전한다면 공자도 기뻐하지 않겠는가? 간언, 즉 윗사람에게 충고하는 일은 어느 시대라도 어렵다.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보복을 당하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그런 일을 하지 않고 해결하면 좋겠지만 꼭 간언해야 되는 상황도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비자에는 간언에 5가지 비법이 나와 있다. 상대의 마음을 읽는다. 상대의 신뢰를 얻는다. 상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다. 자신의 상황이나 처지를 생각한다. 상대의 정곡을 찌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했다. 용이라는 동물은 길들이면 사람이 탈 수 있을 정도로 얌전해진다. 하지만 목 아래에 한자 정도 비늘이 거꾸로 나 있는데 이것을 건드리면 반드시 사람을 물어 죽인다. 군주에게도 이런 영린이 있다. 영린을 건드리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방법이 간언의 비결이다. 이것만 주의해서 간언한다면 우선은 합격이다. 그렇다고 해도 정면으로 거침없이 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돌려 말하면서 넌저시 암시하는 재주도 있어야 한다. 아무래도 성격이 안 맞는다면 포기하고 물러나는 선택도 있지 않은가? 꼭 밀어붙일 필요는 없다. 삶은 속고 속이는 싸움의 연속이다. 병법은 상대를 속이는 것이다. 서로 속인다는 것이 고상한 표현은 아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먼저 손자의 설명에 귀를 기울여보자. 예를 들면 할 수 있어도 못하는 척하고 필요해도 필요 없는 척하는 것이다. 멀어지는 척하면서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는 척하면서 멀어지는 것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유인을 하고 혼란스럽게 해서 공격한다. 적이 탄탄하면 물러서서 대비를 굳건히 하고 적이 강하면 싸움을 피한다. 일부러 도발해서 기운이 빠지게 하고 저 자세로 나가 방심하게 만든다. 적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바쁘게 만들어 지치게 하고 적이 단결하면 이간질한다. 참으로 만만치 않은 심리전이지 않은가? 물론 손자병법은 이러한 심리전을 전쟁터에 한정해서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인생 또한 전쟁이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심리전을 좀 더 확대해서 인간 관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사실 속임수란 사기와 다름없고 일반적으로 비난을 받는다. 우리는 보통 사기친 쪽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사기당한 쪽을 동조한다. 하지만 이런 대응은 왠지 아니하게 느껴진다. 속임수를 파악하는 일은 리더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다. 속임수를 파악하지 못하면 상대가 싸움을 걸어왔을 때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조직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자기 자신조차 지킬 수 없지 않겠는가? 인생에는 굴곡이 있다. 앞으로 어떤 속임수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자기 방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우리는 걸핏하면 일단 한번 부딪혀 보자라면서 무턱대고 도전해봤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성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노자 또한 과감하게 행동하지 않는 용기가 있으면 살아남는다라면서 한 발 물러서는 용기를 높게 평가했다. 실제로 되든 안 되든 무분별하게 뛰어든다면 본전도 건지지 못한다. 승산이 서지 않을 때는 일단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한다. 그렇게 전력을 잘 보존하고 있으면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승부를 걸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손자병법의 기본 철학이다. 승산에서 산이란 계산의 산이다. 손자가 주장하는 것은 확실하게 계산이 서면 행동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 득실을 잘 따지는 사람을 계산적이라면서 꺼린다. 하지만 좀 이상하지 않은가? 무엇보다 계산에 약하면 제대로 된 인생을 설계할 수 없다. 이러면 현명한 삶이 아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좋은 점과 나쁜 점. 이 두 부분을 꼭 점검하고 심사숙고한 뒤에 결단을 내리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손자병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승산 없는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어떻게 승산을 파악할 수 있을까? 다음 5가지 조건으로 알 수가 있다. 첫째, 양쪽의 전력을 분석해서 싸워야 할지 말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런 판단을 위해서는 항상 냉철하게 생각하고 낙관적인 예측은 피해야 한다. 둘째, 병력에 맞는 방식으로 싸운다. 현대 기업으로 치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장점을 활용한 전략으로 싸우라는 것이다. 셋째, 공통 목표를 향해 조직적으로 똘똘 뭉친다. 어떤 조직도 내부가 뿔뿔이 흩어지면 잠재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조직에 그런 결속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리더의 역량에 달려있다. 넷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적의 허점을 찌른다.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싸움을 걸면 처음부터 고전을 면치 못한다. 이왕 싸운다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상대의 혼란을 틈타야 한다. 이러면 승리할 확률이 높아진다. 다섯째, 장수가 유능하고 군주가 장수의 지휘권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유능한 장수를 뽑아 군의 정권을 위임해야 한다. 기세를 타면 병사는 비탈길을 구르는 통나무나 돌처럼 생각하지 못한 힘을 발휘한다. 통나무나 돌은 평평한 곳에서는 멈춰 있지만 비탈길에 놓으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모양이 사각인 것은 정지해 있지만 둥근 것은 구른다. 기세를 타고 싸우는 일은 둥근 돌을 1000개의 골짜기 아래로 굴리는 것과 같다. 기세를 타지 못하면 하나의 힘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힘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기세를 타면 둘도 되고 셋이 된다. 그러니 어떻게 기세를 복돋을지가 장수의 큰 과제이다. 이것은 무기를 든 싸움뿐만 아니라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가끔 다양한 기업의 관리직 연수에도 강연을 한다. 이때 접수하는 사람의 대응이나 사원의 표정만 봐도 기세가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 짐작할 수가 있다. 수그러든 기세를 복돋는 일은 리더의 책임이다. 개인에게 기세는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상황이다. 이 기세를 잘 잡아 혹독한 세상을 씩씩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50부터는 물의 흐름에서 배워야 한다. 물에는 3가지 특징이 있다. 일정한 형태가 없고
그릇에 따라 형태를 바꾸는 유연성이 있다. 저항을 피해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사용하기에 따라 바위도 깨트릴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손자병법에서는 싸우는 방식을 이런 물의 특성에서 배우라고 말한다. 물에는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처럼 싸움에도 변하지 않는 태세는 있을 수 없다. 적의 태세에 대응해 변화하면서 승리를 쟁취해야만 좋은 용명술이라고 할 수가 있다. 물에 주목한 것은 손자병법뿐만이 아니다. 같은 병법서인 율요자에서도 서두에 승리한 군은 물을 닮아서라며 이렇게 말한다. 물은 아주 유약하지만 앞을 가로막는 것은 구릉이라 할지라도 쳐부순다. 그 이유는 물의 성질에는 집중성과 불변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장수가 예리한 무기와 견고한 갑옷으로 무장한 대군을 이끌고 자유자재로 변화하는 전략을 기반으로 물처럼 행동한다면 천하에 겨룰 자가 없다. 노자에서도 역시 물에 주목하고 있는데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물만큼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강자를 이기는 것은 물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 부드러움은 강한 것을 이기고 약함은 강한 것을 이긴다. 이러한 도리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는 자는 없다. 수비에 나섰을 때는 침착하게 자세를 낮춰 허리를 굽히고 방어한다. 일단 공격으로 바뀌면 과감하고 날렵하게 행동한다. 이것이 기본이다. 움직이면 안 될 때 경거망동하고 움직여야 할 때 우물쭈물 망설이는 것은 최악이다. 이런 대응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참고가 된다. 운기가 상승해서 밀어붙여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을 해도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럴 때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도 좋다. 하지만 긴 인생에는 운이 따르지 않아 내리막길에 접어들 때도 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참을성 있게 조용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발버둥을 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무턱대고 몸부림치면 상처만 더 깊어진다. 50부터는 부정과 긍정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지혜로운 자는 반드시 이로움과 해로움을 아울러 생각해야 한다. 지자란 단순히 박식한 사람이 아니다. 인간을 읽고 정황을 읽고 미래를 읽는 통찰력이 몸에 밴 인물을 가리킨다. 지자는 이로움과 해로움의 양면을 보고 이를 판단한다. 삼국지의 제갈량도 비슷한 말을 했다. 문제를 해결할 때 한쪽 면만 바라보는 태도는 옳지 않다. 즉, 이익을 얻으려면 손해도 계산해야 한다. 성공을 꿈꾼다면 실패했을 때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손모와 제갈량과 같은 이른바 명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생각은 일치하는 모양이다. 사물을 판단할 때는 너무 낙관적이어도 반대로 너무 비관적이어도 안 된다. 낙관적인 조건 속에서 부정적인 부분을 찾아내 마음을 다잡고 비관적인 조건 속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내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지자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다른 고전을 살펴보자. 지혜로운 자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알고 있다.
어떤 일이 움직이기 전에 그 움직임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운다. 그러면 미리 재앙을 막을 수가 있다. 그런 일이 가능한 사람이 바로 지자이다. 얕보고 방심하면 항상 당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서를 살펴보면 대군을 거느리면서도 실수로 패배한 예가 자주 등장한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대부분 사례에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원인은 방심이다. 자기 능력을 지나치게 믿고 적의 능력을 얕본 결과 참패로 이어진다. 한순간의 방심이 되돌릴 수 없는 실패로 이어지는 것은 전쟁뿐만이 아니다. 살다 보면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빈틈이 생기는 것은 대개 일이 잘 풀릴 때이다. 누구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을 때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 한시름 놓고 마음의 틈이 생긴다. 사실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 현명한 군주라고 불리던 당나라의 태종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다. 병을 치료할 때는 차도를 보일 때야말로 한층 더 신경을 써서 간호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나라를 통치할 때도 천하가 안정되어 갈수록 더욱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태종처럼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논어와 손자병법을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굉장히 가독성도 좋았고 내용도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